테슬라의 메리트랑 또 뭐 리스크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는 바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편입니다. 또 책에 보니까 지금 주식을 분류하는 뭐 사분법이 있다면서요? 네네. 어떤 건가요? 좋은 주식과 뭐 나쁜 주식 네. 선별하는 방법? 예. 제가 뭐 갑자기 뭐 네. 무에서 유를 만든 건 아니고 네. 그 이제 90년대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그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네네. 저희 제가 근무하는 증권사의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랑 뭐 항상 토론을 하고 기업 방문 같이 가고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좀 전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한국에 적용을 한 건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 세계의 주식은 수만 개가 있는데 네. 너무 이것이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되게 단순화시키자. 왜냐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화시켜야지 실수를 그쵸, 하지 그쵸. 않고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업의 펀디멘털을 갖고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제 펀디멘털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높은지, 마진이 네. 높은지, 고성장을 하는지, 네. 거버넌스가 좋은지, 비즈니스 모델이 탁월한지, 뭐 이러한 이제 펀디멘털한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나쁜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김 작가님이나 저나 뭐 아마추어 투자가들, 뭐 네. 학생들, 시청자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서 그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펀디멘털도 좋고 회사가 아직도 저평가된 기업, 네. 뭐 삼성전자, 아마존, 미국 네. 같은 데는 해당이 될 거고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은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주가가 지금은 고평가돼 있어서 네. 매력이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미국의 3월에 상장한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네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뛰어난데 네. 아직까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네. 고평가된 것 같고 나쁜 기업도 악재가 많이 다 반영이 되면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제 뭐 철강 주식, 건설 주식 같은 경우가 네.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은 회사의 펀디멘털은 그렇게 좋지 않고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네. 뭐 3개월, 6개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장기 보유하면 성과는 별로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내 뭐 은행 주식들, 건설, 철강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은 펀디멘털도 안 좋고 아직도 주가가 고평가돼 있고 올라가지 못할 거. 제 생각에는 한국전력,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같은데 빚에 눌리는 기업 아니면 정부 간섭이 너무 심해서 네. 기업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사분법이어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네. 어렵지만 일단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나눠보고 내가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보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논리적으로 네. 그 주식 종목,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나누는 거는 이제 좀 개인 투자분도 조금만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그 밸류를 하는 게 참 어렵겠네요. 그게 뭐 실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은 많이 나누는데 그게 마치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인지 잘못 알고 착각하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추천이 많이 틀리는 거고 네. 그 부분은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시작한 분들은 좀 경험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네. 그 동호회 뭐 투자 동호회 이런 데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예. 방금 또 쿠팡 얘기해 주셨잖아요. 쿠팡이 상장하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몰렸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 그러니까 저는 뭐 쿠팡 이제 앱을 깔아서 사용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많고 그 산업 자체에도 되게 매력이 있는데 과연 뭐 제가 이제 계속 뭐 페이스북에도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이라고 계속 이제 몇 주째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시가총액이 한 80조 원쯤 되죠. 80조. 그러면 이제 쉽게 적용을 하면 한 550조 원이 있으면 네. 김 작가님은 삼성전자를 사시겠어요? 쿠팡을 7개를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네네, 그렇죠.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검증되고 네. 성장하는 산업의 최고의 회사니까. 쿠팡 아직 적자 아닌가요? 네네, 그러니까 적자죠. 그래서, 뭐, 뛰어난 회사인 건 맞는데, 네. 시가총액이 80조까지 되는 건 한동안은 100조가 넘었죠. 그쵸.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적정 주가가 계속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는 아주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그 임원들 같은데 이제 그 이직률이 높고 네. 그다음에 제 주위에도 뭐 아주 뛰어난 IT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의 빅테크에서 임원으로 있는데 뭐 쿠팡에 이제 조인하라고 오퍼를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의 기업 문화가 좀 나랑 안 맞는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ESG 관점에서도 네. 행복한 직장, 행복한 종업원이 많아야지 이제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쿠팡의 장기적인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면 좀 굉장히 지금 현재 비싼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마존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네. 요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절대 주가만 보면 그쵸. 퍼가 한 50배 뭐에서 60배 사이니까 이제 네. 비싸다고 하고 시가총액도 한 1.7조 달러쯤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아마존은 지난 10년간 보면 네.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 네. 그 캐시플로우가 매년 3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매년 30%요? 매년. 예. 그러니까 복리로 계속 늘어났죠. 그리고 당분간은 그 정도의 성장은 충분히 할 거라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엄청난 성장성을 가졌고 주식이라는 거는 5년 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 장기적인 게 계속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의 장점은 이 플랫폼이 워낙 우수해서 우리가 아는 사업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네. 뭐 헬스케어 최근에 진출도 좀 했지만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GDP의 20%가 되는 어마어마한 산업이거든요. 비효율성이 많은데 거기서 엄청난 그 시장을 이제 뺏을 거고 네. 그다음에 명품 럭셔리도 결국 온라인으로 가면 아마존이 많이 차지할 거고 금융시장 뭐 이런 네. 쪽에 계속 사업을 붙이면서 네. 성장성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진짜 아주 빅테크 중에서도 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네. 오히려 퍼는 높지만 네. 실제 매력도로 따지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에 하나인 그러면 좀 페이스북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페이스북은 왜 그렇게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2017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0%까지 갔습니다. 50%요?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선거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규제 리스크, 그다음에 네.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페이스북도 이제 많은 인원을 더 뽑아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 사이트를 모니터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35%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페이스북은 원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한 30분 정도 들어가서 뭐 이제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안부도 체크하고 타임라인 제가 이제 어제 올린 거에 대한 코멘트도 보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매 순간 들어가서 정보를 올리면 그것이 페이스북의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걸 근거로 타겟 마케팅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 페이스북의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매출 원가 항목도 당연히 없고 그 광의의 그 원가 구조를 나타내는 거가 R&D 비용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야, 그럼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사실 한국에도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사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뭐 거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으면서 유튜브로 친다면 네. 구독자, 조회수 이런 것도 계속 쌓이듯이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좀 버블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버블로 더 멀리 있다, 버블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 그 IT 하는 사람들을 네.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We are transforming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미국 동부, 뉴욕, 워싱턴 DC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뭐 지난 10년 동안 성과, 뭐 페이스북의 성과를 보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가장 최고의 똑똑한 인재들이 다 빅테크로 합류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고성장은 계속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전 세계의 추세는 산업별로 상위 회사들의 마켓시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플랫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물론
독과점이나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 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관점에 있어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미국 정부 뭐 아니면 법무부 이런 데도 들여다보지만 네.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도 빅테크 회사들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는 지금 퍼 기준으로 보면 한 25배쯤 되거든요. 오히려 뭐 리스크는 좀 있긴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주가 그 수익 배수 퍼 기준으로 보면 좀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빅테크들 매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예. 야, 아마존 얘기했고 페이스북 얘기했으면 사실 또 옆에 있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테슬라. 네, 네. 테슬라의 메리트랑 또 뭐 리스크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항상 권하는 게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 아니면 투자를 한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써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테슬라 자동차를 2015년 제가 이제 홍콩에 근무할 때 그 홍콩에 그 당시에 테슬라 차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또 마침 네. 몰아서 제가 뒷자리에 타보고 네.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자동차가 아니고 IT, 고성능 IT 같은 제품인데 바퀴가 굴러가는. 그래서 이제 네.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2017년 말에 이제 홍콩에서 한국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저희 그 패밀리카로 테슬라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충전이 지금보다도 좀 어려웠어요. 3년 그렇겠죠. 반 전이니까. 그래도 충전이 불편하지만 너무 차의 성능,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기능,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차량은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이미 주위에 100점 만점에 120점 만점을 준다. 아, 진짜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주가도 낮고 그랬지만 결국 이 테슬라는 그 내연기관 같이 그런 과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령 OTA라고 이제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그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듯이 자동차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최근에 그 전기차로 진출한 그런 유럽 업체 같은 데는 그런 건 아직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기술에 있어서 뭐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앞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 투자를 권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네. 퍼가 뭐 올해 내년 기준으로 한 100몇십 배쯤 되고 네. 개인 투자가 비중이 좀 높죠. 한국에서도 우리 사학개미들이 1.4%를 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주가의 변동성은 좀 당분간 좀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 근데 아주 길게 보면 네.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지금 애플워치 착용하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한 3, 4년 전에 차를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좀 얼리 어답터 같은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계치인데요. 네. 그래도 뭐 관심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아니면 네. 그 업종의 대표적인 회사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갖고 시작을 한 거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호기심을 갖고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전문가로서 자기 의견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도 그런 걸 항상 명심하고 주위에서 그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첫 번째 소제목이 네. 우리나라 성악개미 테슬라 주주가 전체 1.4%를 들고 계신데 네. 제 주위에도 좀 상당히 있으세요. 테슬라 주주들이. 근데 거의 테슬라 차를 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주주세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최소한 주말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시승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를 꼭 뭐 몇천만 원, 뭐 1억씩 하니까 네네. 살 필요 없어서 경험을 해보면 이 순수 전기차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지런함, 네.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네. 관찰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왠지 투자하다. 교수님은 그 당시에 테슬라를 탈 때나 아니면 애플워치를 살 때나 그 주식도 같이 좀 담으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증권회사를 2016년 근무할 때까지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유 그쵸, 뭐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유로. 직접 투자를 거의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또 임원은 외국회사 같은데 주식 옵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 대한 노출도 익스포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미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애플, 페이스북, 뭐 알파벳 이런 이제 빅테크 주식을 네. 사서 계속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근데 뭐 저 시세를 거의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진짜. 네네. 아 그 저기서 궁금하면은 그러면 이제 교수님 어쨌든 주식시장에 30년 넘게 계셨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언젠가 교수님이 평생 가져가는 건 아니죠. 오래 가져가긴 하시겠지만 네네. 언제 빠져나오실 생각이세요? 정말 미래 언제? 결국 뭐 어떤 기업도 가장 그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성장성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뭐 빅테크는 여전히 20% 이상, 뭐 아마존은 뭐 30% 이상을 뭐 한 5년 동안은 성장한다고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굳이 그 주식 주가를 뭐 매일매일 걱정할 필요는 네. 없고, 근데 이제 저도 주가는 안 보지만 여러 가지 뭐 각종 정보를 접합니다. 저는 이제 신문을 5가지 보는데 국내 일간지, 국내 경제신문, 그다음에 영자 신문은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보는데 계속 그 관심 있는 기업,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 그다음에 주변의 뉴스를 보면서 네. 아,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성장을 못 하겠구나. 아니면 오히려 역성장을 하겠구나. 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봐서 따져봐서 뭐 매력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하락할 리스크만 많다고 보이면 뭐 매도하는 걸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저희가 얘기한 빅테크 같은 데는 전혀 그런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전에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책에 보니까 총 5가지 결정 요소가 네, 있다고 네. 하던데 예.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가들이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렇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네.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익의 성장성이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 이익 성장하고 거의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배당하고 그다음에 네. 자사주 매입 소각. 왜냐하면 내가 주주로서 총 수익을 얻는 거는 일정 기간 주가 상승,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 변동폭 플러스 배당을 받는 게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넣은 이유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네. 상장 주식수가 줄어서 나의 그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실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기업의 거버넌스.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려면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업의 재무 구조. 네. 결국 뭐 삼성이나 현대 아니면 우리 빅테크 같이 우량 기업들은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무 구조가 별로 빚이 얼마이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빚이 많은 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 같은 데는 아시아나 포함하면 빚이 한 이자 지급성 부채가 한 25조 원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는 빚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채무가 급격하게 줄지 않으면 주가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최근에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걱정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주춤을 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그 기업이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과거 5년, 10년 동안 얼마나 몇 프로 이익이 매년 증가했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얼마 정도 증가할 건지 뭐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 트렌드를 보고 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 포캐스트를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가 이익 성장률, 두 번째가 배당과 자사주, 세 번째가 재무 구조, 네 번째가 금리, 다섯 번째가 거버넌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익 성장률,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그러니까 주가는 그 기업마다 산업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그 퍼의 밴드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20%가 늘어나면 주가도 같은 퍼를 유지하면서 주가도 20%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이 엄청난 갑자기 그 긍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뛰어난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변곡점이 돼서 기업의 성장성이 더 추가가 되면서 퍼가 올라갈 수가 있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배, 15배 퍼에서 거래되다가 2018년까지 그 이후로 갑자기 물론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5% 지분을 가지면서 주주친화적으로 변한 것도 있지만 15억 명의 생태계에 대해서 월가가 우리가 애플을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런 갑자기 패러다임의 그 시프트 변화가 있으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돼서 15배 되던 게 30배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그 변화, 거꾸로 이제 15배에 거래되는 게 10배로 내려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뭐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업 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주가는 같이 움직입니다. 주가는 이익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